부인은 누구를 욕하냐? 해광을 욕하거든요. 해광에서 검찰하고 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전작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해광에 검사장 출신의 검찰 측과 연결을 해줄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문제는 그 추측을 뭐냐면 부인이 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이 그런 추측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본인이 아니래잖아. 다른 거 본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 거죠? 뭐가 아니 무슨 부부가 문제가요? 공개적으로는 뭐든 그런 얘기하고 민주당이 돈을 주고 검사를 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판사한테 아니, 판결을 못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그런 됩니까? 상의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들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을 적을 넘어서 중범죄자로 규정해놓고 정치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작가님 같은 태도가 나온다. 지금 문제는 중범죄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화영이 예, 최고위원과 초선 의원의 만남 최선한 판 시간.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김한규 의원이 개인 선을 못 오셔서 스페셜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진 작가님과 김수환 안녕하세요. 의원 인사 나눠 주십시오. 김병민 최고위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꼬리 딱 잡으면 안 마요. 오늘 아니, 김한규 의원님 안 나오는 거 오해할 수 있겠어요. 건강상의 문제는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케이를 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내가 말릴까 하다 안 말렸거든요. 이야, 이렇게 또 이 김병민 최고를 또 3대 1로 공격하는 이러한. 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주제가 김병민 어렵습니다. 최고위원 높여드린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3대 1로 해도 이길 수 있다.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아닌데 내일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오염수 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이 잠시 후 7시 반부터 촛불 집회를 할 예정이죠? 네, 지금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지역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구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까지 한 1000여 분 정도가 지금 국회에서 촛불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의원님 방송 끝나고 그러면 방송 끝나고 가서 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러한 상황, 자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집회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몇 개월 동안 장외 집회로 이 문제를 쭉 들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제 방사능 테러다. 또 요즘은 이재명 대표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 이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 이슈로 치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사실과 국민의 우려 또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을 쭉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 또 여기에 대한 선동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지금 오늘 내일부터 가장 대한민국에서 걱정이 크신 분들은 결국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한민국 어민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일어날 피해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집회 과정 속에서도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전용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거를 국내 정치로 이용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저희는 왜 이거를 국내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이 문제 국내 정치에 이용될 일도 없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단 1%라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일본만 돈 아끼는 방법이고 일본에 의해서 그 세계 환경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문제예요. 예.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반대하겠다. 요 반대 한마디만 의사를 해주셨다면 명확히. 절대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촛불 집회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일본의 방류를 막을 현실적 방법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민들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힘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분명한 카드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이제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겸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연히 세계적인 압박. 사실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계적인 고립을 제일 무서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본인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123년의 반감기를 거친 이후에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 123년 동안 가지고 있기 싫은 거잖아요.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든 희석시키고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부터 앞장서서라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이 계단을 밟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정부도 압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목적으로서 그 부분이 아마 촛불 시위로서 불거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수산물 우리 수산업자 살리려면 이런 예. 활동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업자 당장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어렵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찝찝해서 안 먹습니다. 예.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나면 어떻게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산물에는 위험한 물질이 조금이라도 첨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찝찝합니다. 그러면 수산물에 피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막으려면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 진짜 100% 안전할 때까지는 방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으로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방류하고 나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잘못된 정치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방류를 봅니다. 막을 현실적 방법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인식은 그전 문재인 정권에서도 같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은 사람들 이걸 어디로 끌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다 출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저는. 예, 이렇게 해서 현재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또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이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국회 외통위에 있었던 그 질의응답 과정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EA의 종합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그 전문가 현장 시찰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질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답변 장면을 들으신 건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이러한 정부의 답변이 말장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 딱 한마디만 예, 좀 하고 심성희 싶은데 소장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뭐 알프스에서 과학적으로 걸러진다고 치고 희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방류하는 방법 중에 희석을 한 다음에 농도를 측정하는 거는 사례가 없거든요. 바닷물이 무한대죠. 뭐 양이 정해지지만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삼중 수소와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있다고 하는데 바닷물을 퍼와요. 그리고 100배를 섞어서 지금 이 오염수 하나에다가 바닷물 100개를 채운 다음에 자 봐라. 농도가 충분히 낮지 않냐. 그러고 방류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이 문명사회 건설 이후는 한 번도 희석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한 적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학은 다 뭐지? 이렇게 뭐 중금속도 전부 다 바닷물에 풀어버리면 못 풀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문명 사회에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IAEA이고 일단은 여기에서 수년에 걸친 보고서가 여러 차례 나왔고 예. 최종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정이 나온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분담금을 100억이 넘게 올해만도 내고 있고 우리 전문가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당시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측면들이 이와 좀 맥이 함께 저는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말이 이르냐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고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IAEA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결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여기에 대한 모든 무한 책임은 일본 정부가 지고선 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류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 나왔던 상황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점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계획대로 방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존중한다는 것과 이것을 굳이 찬성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 논리적 모순인 것처럼 섞어서 정부를 논리적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논리적 모순이죠.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양자역학 상황입니까? 찬성과 반대의 중첩 상황? 말이 안 되거든요. 반대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과학 얘기하셨습니까? 일본 어민들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문제다. 우리 지금 후자의 문제거든요. 이 후자의 문제를 갖다가 국힘에서 뭐냐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국민들을 갖다가 계몽해야 할 미개한 대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고는 그 사람들이 쳤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은 일본 정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뭡니까? 자기 어민들 피해를 갖다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피해가 일본 어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우리 어민들 피해는 뭐예요? 누가 보상합니까? 이 얘기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국익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한 번도 방류를 갖다 억제하고 만류하고 이런 제스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정확하게 져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 그거 하느라고 말이죠. 우리가 비용 대가로 이걸 좀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파티 흥건하게 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을 갖다 정직하게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저도 이제 전용교 의원님. IAEA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 IAEA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으면 과학자면 진짜 당당하게 와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진짜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IAEA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 그냥 이거 검증만 살짝 해봤을 뿐이지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 있거든요. 보고서 앞면에 그런 근데 취지의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에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에 불과해요. 네, 왜냐하면은 네. 그 사람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뿐 아니라 모든 것에도 다 들어간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본이 결정한다고 했으면 과학자답게 좀 더 당당하게 했어야 됐는데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믿고 무조건 과학적이니까 방류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우리 진 교수님 그 합리적인 지적을 주셨는데 출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도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알프스를 돌린다 하더라도 한 70%가 아직까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고 방류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대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좀 더 올리는 것은 만약에 내일 방류를 진짜 하더라도 예. 당장에 3일 뒤라도 방류를 중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저도 겁니다. 과학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이처지가 벌써 한 2달 전에 관련된 보도를 본인들 잡지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류한 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먹이사슬 체계 안에서 방사능에 어떻게 축적될 건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핵물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한 번 맞는 거나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은데 엑스레이 한 번 맞고 나면 끝이에요. 1년에 다시 맞을 일이 없는데 스트론튬, 삼중수소 이런 거는 몸 안에 들어가면 체내에 있는 세포랑 붙어서 1년 내내 동일한 양의 방사능을 뿜으면서 피폭을 시키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사실을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이.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한 4~5분 가량 분량의 영상인데 이게 또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1629만 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엄청 높아요. 조회수.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을 딱 보니까 조회수 1000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비슷한 김명민 최고도 보셨어요, 영상?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예, 예. 네, 어저께 진중경 교수님이 방송했던 내용들이 쇼츠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좀 해봤는데 아, 쇼츠가 거기까지 도달했구나. 네, 예,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예. 일각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왜 나서서 일본 정부에 대한
위한 내용을 홍보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굳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앞바다가 생태계가 난리가 날 것 같은 얘기들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 또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뭔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제작한 네.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네. 부분 좀 적절하진 근데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예산보다는 아하.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가짜 뉴스가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국정 홍보처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나서 것들. 실제로 오늘도 보면 그 수산시장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성토의 목소리가 높은 게 그렇죠. 그때 정치인들이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말 뿐 지금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대책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수협 회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예.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이 수산업 생태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바로 잡고 또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를 얘기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들이 BTS입니까? 블랙핑크입니까? 어떻게 1,600만 원? 아니 속이려고 해도 적당히 뭐 16만, 조회수 뭐 16만 이 정도 하면 속아주는데 1,600만 원 하면은 뭐 대통령실이 무슨 진짜 BTS 블랙핑크급이거든요. 아, 근데 이슈가 너무 핫한 이걸 이슈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놓고서 관심 있어서 보실 수 있는 속을 거 사람이 아니에요? 있다라고 믿는 그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리고 조회수는 제가 이거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네. 아는 제 유튜버 아닙니까? 23만 유튜버인데 저도 20만 요거는 유튜버입니다. 딱 둘이 양대산맥. 가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야.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문체부에서 홍보에서 한 10억을 썼잖아요. 국장님 제 말씀 이거 문체부 담당 국장님 제 말씀 들으시고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나라별 접속 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한국어를 쓰지 않는 특정 나라 몇 군데에서 이상적으로 많은 조회수가 확인이 될 겁니다. 광고비로 10억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그 SNS에서 조회수 높이는 기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건드렸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10억을 받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조회수만 맞추려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뿌렸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건데요. 아마 국회에서 요청하면 이거 안 보여줄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도 아미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보통 1,600만 회가 정도가 되려면 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떠도 썸네일 떠도 저걸 누가 클릭을 해. 그렇죠. 재미가 하나도 없을 텐데. 한판 승부 덕분에 조회수가 한참 더 늘어났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니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 궁금하셔갖고 많이 보실 수도 있죠. 예. 한 1,000명 정도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영상들 보니까 되게 조회수가 1,000명대거든요. 아 그 해당 그 사이트에. 근데 저는 예, 전현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거 올리는 공무원들도 참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입에서 들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렇게도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저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유튜브를 찍고 유튜브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국정 운영 능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가짜뉴스 때문에 이런 영상이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순간 우리 앞바다가 난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앞바다에 도착하게 되는 시기는 적어도 최소 3년 이후가 되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당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업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어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여기에 대해서 기름을 붓듯이 계속 정치 공세를 쏟아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민주당이 저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러면은 그 정보를 안 믿느냐라고 하면 한 번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역으로 했단 말이죠.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됐고 그런 정부에서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불안해서 안 믿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막을 때까지 막고 이런 시도를 보여준 그런 정부가 하는 얘기라면 맞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뭐 용산이 무슨 저 총리 관저 그 용산 출장소 같거든요. 아니 그걸 갖다 왜 우리 예산을 씁니까? 일본 정부에서 예산을 써도 쓸 일이지. 근데 이제 그 영상 보면 한 4분의 최고 전문가이 나오시고 또한 이 영상 아까 김병민 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민들을 위한 메시지고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그 소비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좀 안심하는 메시지로 용으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적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게 예. 바로 뭡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사회적 안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무슨 사회적 안심? 아무리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영상 보셨어요, 진 작가님은? 대충 봤는데 아니, 재미가 없어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한 그거 4분짜리인데 너무 정말 예. 조회수에 이거 예. 딱 그 스타일이 한 70년대 80년대 수준이거든 영상 예. 수준. 요즘 그렇게 안 찍어요 1629만 회 안에 유튜버들도. 김 교수님 없는 걸로. 근데 그걸 3,800만 원을 줬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제작비가 그렇고 그러니까 홍보비는 제작비 10억. 예. 그거 있잖아요. 여러 편 찍은 거 아니에요? 30만 원만 줘도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찍어요.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아사히 신문에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내년 총선을 염려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나왔다. 전윤 의원님은 환노위에서 그 한화진 장관에게 네. 그 해당 보도 내용 확인된 거 있는지 질의하셨죠? 질의했는데 예. 결국엔 또 확인해 보겠다 해놓고 쏙 들어갔습니다. 음. 그런데 오늘 어저께죠 우리 기자가 정부에다 질문한 거 보니까 분명히 찔리는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아시아지 신문은 그래도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신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논설위원이면 거의 최고급이죠. 그 임원급으로 알고 있는데 논설위원이 그런 내용을 서울발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정말 저는 방방 뛰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합심을 해서 총선 때까지만 총선 이전에 할 거면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전쟁 선포급으로 난리를 쳐도 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대응은 뭐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 아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공식으로 요청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 방류다라는 게 내년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방류가 되겠다는 거 알고 아마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일본 대사가 됐든 영사가 됐든 이쪽에 국힘 쪽에 뭐 국힘 쪽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무슨 관료가 예. 만나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아마 정보 보고로 들어가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근데 하거든요. 오늘 이제 예. 추가적으로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약 방류를 하면 윤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까봐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한 것이다라고 또 이어서 지금 일본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총선하고 방류 상관없고 미뤘다는 거죠. 총선이랑 그걸 방금. 맞췄다는 거죠. 자, 에이, 김병민 그거는 최고. 기시다 쪽에서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 이제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상회담 전에 방류를 해버리면은 가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기 전에 그냥 비용을 엄청나게 내고 가는 거거든요. 그 파티 분위기가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는 파티대로 즐길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하고 배려했다.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배려를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는 사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당연히 국익에 도움되는 일들 많이 해오면 환영하겠죠. 근데 적어도 한마디는 하고 왔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 캠프 데이비드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방류를 할 계획을 어느 정도 정부는 입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밀어줄 수 있지는 않냐. 조금 더 안전 관리를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냐. 요거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 이제 더 국민의힘 짜증 입장을 나옵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김병민 최고님.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관련된 우려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방류가 결정됐다라는 건 사실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제일 우려되는 내용들은 이른바 그 알프스라고 하는 이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예. 만약 계획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방사능 수치가 높게 바닷가에 그대로 방류가 되게 된다면 이거는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방류 중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낸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아까 이제 진 작가님이 말씀 주셨는데 칼럼이래요. 칼럼. 그리고 여기에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이런 목소리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됐다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칼럼을 적어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 대신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외국 언론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낙연 총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정부가 아니고 우리 음. 국민들께 안심을 주기 위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리한 정치 공세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국힘이 이제 외국 언론을 많이 믿었죠. 근데 참 못 믿게 해요 행동을 정부가. 네. 자, 그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이제 만났죠. 네. 그저께 만나면서 이제 방류할 거다 하면서 일본 어민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그 재원으로 한 8천억 원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일본 어민들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있는가? 지금 나온 건 600억 정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긴급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당에서도 그렇고 회의를 거쳐갖고 예.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규모, 예산 규모라든지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우리 태평양을 다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앞바다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4년 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계신 그럼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도 꺼릴 것이고 또 이거를 이제 섭취하는 수산물 소비에도 걱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따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어떤 예산들을 마련해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지를 당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규모를 크게. 부족한 재원이지만 예.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재정들을 끌어모아서 여기에 대한 생업이잖아요. 생업. 나의 삶과 삶의 터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도 그 촛불 집회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을 위한 대책 혹은 그 돈 예산 확보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실 예. 추경을 먼저 하자고 한 야당이 거의 민주당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이 해당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로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민 피해는 진짜 저는 생각보다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상황에서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SNS로 그 대통령 탄핵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168석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발언은 너무 또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요. 예. 뭐 탄핵이라는 것이 이제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은 또 아니고 예.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대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민. 네, 뭐 김용민 의원님 같은 분들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자체부터 모든 것들을 부인해 왔거든요. 정권 퇴진부터 이제는 더 나가서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입장들이 제대로 공감들이 형성하지 못할 것 같고 강경 노선을 끝까지 걷는 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한 분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은 이제 믿고 거르는 의원이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의미 없는 소리니까 넘어가면 되고 이게 진지하게 생각, 이게 상당히 극단주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그걸 생각하면 노무현 탄핵 생각하면 돼요. 그때 바보같이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런 극단적인 강경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런 강경 발언을 환호하고 그것을 갖다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환호한다고. 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극히 일부 다수가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거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당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감히 평가하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지금 행보를 보면은 자격은 없는 자격이 그런 없다?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무슨 자격이 없어? 왜 그러냐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어. 많이 겪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사실 저는 미국이 이번에 일본에 표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이것만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어차피 말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이 예. 알아서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일본에 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거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그 자격을 더 높이 평가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그걸 좀 공감한다는, 알아달라? 예. 근데 발언 중에 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네. 발언은 사실상 그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 주실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지는 예, 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얘기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내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검찰이 이제 관련해서 5번째 소환 통보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병민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괜히 노상강도라는 말을 써서 음. 김성태 전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고 음.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출석했잖아요. 예. 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입장들이 바꾸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예. 보이거든요. 피의자로 전환됐던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피의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다가 빨리 소환해서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법 절차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들이 다 맥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과거처럼 신작 소설 운운하면서 대충 눈치고 넘어갈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영규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이 비슷한 류의 소환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이 당당하게 충분히 나갈 수 있을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그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쇼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송영길 대표가 했던 쇼잖아요.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 이제 김성태 회장의 그 증언 같은 게 있고 그럼 법리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준비가 안 됐는데 나 내일 나가겠다. 그럼 검찰에서 당연히 아니 안 해겠다. 조사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돌아오면서 또 검찰 이건데 그거는 알리바이 세우려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나는 도주에 우려가 없다. 출석하려고 했다. 이런 알리바이를 쌓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 변호사 전화번호도 알고 보좌관 전화번호도 알고 의원실 전화번호도 아는데 언론에다가 소환할 것이라고 흘리냐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식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니 소환해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먼저 펼친 다음에 만드는 그림 자체가 검찰이 이런 환경을 이용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이 민주화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사만 좀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소환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피의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소환할 것이고 기자들은 그럼 언제쯤 소환할 것이다.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피의 사실도 아니고 이걸 흘리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준비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부르면 가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흘리는 게 문제인 거죠. 공보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받아쓰기 하는 겁니까? 그걸 비판받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받아쓰기만 한다고. 그게 아니라 기자들은 자기가 아는 정보원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늘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검찰 쪽과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말은 검찰은 다음 주 수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면 네. 서로 또 검찰도 우리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조율할 수 있는 문제 하루 아니에요? 만에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당무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미뤄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일 당장 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준비가 됐으니까 소환하겠다는 얘기를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정보원들을 통해서 흘려서 여론 재판부터 받게끔 하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생각을 있습니다. 해보세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어제 나온 거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질문지가 보통 몇십 페이지거든요. 그걸 갖다 당장 오늘 해가지고 내일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부르려면 조사라고 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조사가 지금 준비가 된 다음에 불러야 되는 거지. 씨가 어제 법정에서 뭘 폭로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었죠. 검찰 논리는 어제. 다 갖고 예.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검찰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김병민 최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예측하고 예.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쌍방울 대국선거 관련해서. 다만 이화영 부지사 재판 때문에 언제가 소환될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속영장 쳐서 체포동의안 오는 것마저도 비회기, 회기 중이 아닌 비회기 때 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구속영장 치는 것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 스케줄에 따라 치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날 소환 조사 될 때도 토요일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자기 편할 때 와갖고선 조사를 받겠다는 거냐. 또 그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유리한 때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검찰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이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검찰이 말씀 주신 내용처럼 하나하나 따져 물었던 거에 대한 인정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전혀 새로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된 쪼개기 후원 같은 건 완전히 새로운 얘기였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1억 5천 정도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 돈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거예요. 500만 원 넘게 후원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그냥 없는 척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이번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불렀다가 나중에 자 그럼 쪼개기 후원 갖고 이번엔 6차 소환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는 할 거죠. 거잖아요. 자, 검찰 그 진술 전에 있잖아요. 구속영장 쓸 것 같은데요. 검찰 진술이 있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증거가 되려면 법원에서 이게 입장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진술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사소하게 다른 부분들도 있고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갖고 다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이 끝났는데 또 내일 나오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정말 당무 때문에 안 된다라면 연기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검찰이 부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내일 나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나와달라고 했죠.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했어요. 아니 검찰이 다음 주에 나와달라고 언론에다가 말했지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민주당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한동훈 장관은 거의 마피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용교 의원님은 이런 비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너무나도 그 행정부의 장관이 할 역할 그리고 그 말을 가리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공격적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어떻게든 사안을 중립적으로 볼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언론에 브리핑하듯이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어떤 제1야당 대표 혹은 또 제1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면 또 행정부 그 대표로서 입장을 말할 수도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변호할 수는 있죠. 근데 변호의 수준을 좀 넘어서 오히려 넘었다. 더 공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유리할 때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칼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칼 맞는 사람이 유리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나가도 위험한 거고요. 다음 주에 나가도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국엔 사법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더 많은 일들을 낳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야당의 의원들을 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것을 두고 검찰 굉장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화영 지사 부인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런 지적이 있고 해광의 변호사 해임 신고서도 제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도 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개입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개입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요. 당연히 그 변호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방어권이다. 방어권을 해야 되는 거고 방어권에 대한 조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재판 과정 중에서 뭐 판사를 회유한다든지 검사를 회유하든지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사실 사법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변호인과 그리고 그 변호를 하기 위한 가족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두고 이것을 조직 사법방해라고 그렇죠. 말하는 사법방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넘겨짚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김명희 근데 최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처음에 이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 물음이 있었을 때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제가 통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통화를 했고 얼굴은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게 국민들의 마찬가지죠. 대상으로 정말 전형적인 정치적인 셈법으로 예. 뭔가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아니냐 볼 수가 있었던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 단순하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그러니까 친명계 핵심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석연차는 변명을 합니다만은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드러났고 그 이후로 사실상 재판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온갖 재판 지연 같은 사법방해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됐으니 이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뭐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해광에서 8개월 동안 변론을 담당했단 말이죠. 어느 날 한순간에 신문 보도가 나요. 박찬대 의원이 갑니다. 그다음에 누구죠? 이화영 측의 그 측근 아주 핵심적인 측근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줘서 이화영 부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때 이화영 부인이 뭘 합니까?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걸 다 어디다 내냐면 법원이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이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뭐 해냐면 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옥중 자필 편지인가 이걸 갖고 오는 겁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이 지금 3번 공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계기가 누구예요? 민주당에서 만나. 그 다음에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뭐 했습니까? 처음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라는 건 그 사람하고 내가 모르며 연락할 일도 없다라는 건데 드디어 나중에 이제 그 보도가 나오니까 말을 또 바꿔요. 실제로 통화한 적은 있다. 근데 뭐 회유한 그런 통화는 아니었다. 그런 통화를 왜 합니까? 유부남하고 유부녀가 왜 통화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3번 공전이 됐다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400의 임의성이거든요. 이화영이 그 검찰에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진술을 했고 그 자리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그 참관을 했단 말이죠. 그 자백이 임의성인데 이걸 갖다 누가 부정하느냐면 이화영 부인이 민주당과 접촉했던 이화영 부인이 하면 그거 부정함으로써 지금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참고로 삼는 그 팩트 있잖아요. 팩트를 가리려는 감추려는 이런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김병민 최고가 굉장히 편안한 얼굴을 하고 듣고 계시는데 자, 김성애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자, 이화영 피의자 이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인도 1년 동안 남편의 수감생활 옥바라지 하면서 변호사들과 수많은 상의를 하면서 팩트를 쌓아갔을 것이고 박찬대 의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직통 계시라도 받았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갖고 이 서류를 써 내려갔을 리가 있습니까?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부인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사실들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민주당에게 알려야겠다라고 민주당에 알린 행위 이것을 박찬대 의원이 전화해서 자 사모님 이러저러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드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뭐 이런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문서를 한번 써보시죠라고 권했겠습니까?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그 말 한마디에 부인이 그렇게 막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갑자기 지난 8개월 동안에 지켜봤던 남편의 진술이 바뀌게 되는 과정 그 안에서 있었던 압박에 대해서 부인이 고려해서 한 주체적인 결정 행위를 민주당이 몰아서 그 부인이 꼭두가시 마냥 한 것은 그 부인에 대해서 너무 폄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광에서 말이죠. 해광 이 사람 그 부인은 누구를 욕하냐? 해광을 욕하거든요. 해광에서 검찰하고 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전작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해광에 검사장 출신의 검찰 측과 연결을 해줄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이 그런 추측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본인이 아니래잖아. 다른 본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 거죠? 아니 무슨 부부가 문제가요? 공개적으로든 뭐든 그런 얘기하고 민주당이 돈을 주고 검사를 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판사한테 판결을 못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그런 됩니까? 상의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들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을 적을 넘어서 중범죄자로 규정해놓고 정치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작가님 같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중범죄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화영이 피고인이 중요하잖아요. 변호인은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 겁니까?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이 이화영 부인 재판이 아니에요. 이화영 씨 재판인데 부인이 지금 남편의 의사를 거기서 정작 재판을 받는 남편의 의사를 거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사선 변호사를 갖다 선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줄을 받고 이제 있고. 김성애 소장의 말씀은 이제 재판 전략상 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함께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김성애 소장의 말씀이고 네, 그런 게 왜 발생하냐는 것이 김 교수님 말씀이고 거기서 민주당의 압력이나 가족이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을 거라고 하지하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최선 한판이거든요. 예, 자 최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두 번 빠지시고 있는 최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일단은 민주당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건 8개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이화영 부지사 구속된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디 언론 보도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굉장히 억울해한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아니 민주당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고 난 다음에
쭉 내까려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급하게 당황해서 달려들게 된 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8개월 만에 진술이었다.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인 정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에 대한 접촉을 하기 위한 또 박찬대 최고위원 등에 대한 전화 통화들도 있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문제점들이 쭉 이어가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탄을 세우고 있다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박찬대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가지고 민주당이 도와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도와줍니까? 진술에서 이재명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달려든 거고 그래서 이화영 그 측근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 불만을 한 거죠. 언제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이름 나오니까 이제서야 달려드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전영기 그 의원님? 이재명 이름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돕겠다 한 것도 사실 좀 왜곡이라고 보는 게 어차피 이화영 수사가 애초에 이재명 잡기 위한 수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재명 이름 나오고 나서 갑자기 민주당이 개입을 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법인카드 문제를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뭔가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부터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시다라고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문제였다? 그건 상태가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김성애 소장님 말씀처럼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조금 보겠습니다. 더 해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한 6분 남아서. 자, 국민의힘. 자, 수도권 위기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죠. 이 총선을 앞둔 몸풀기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나경원 전 의원의 향후 행보와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테마를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인구 인구와 문제 기후. 굉장히 심각하고 예. 기후 변화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테마 중에 하나고 예. 그 내일에 관한 건 마찬가지고 야 이거 줄이니까 인기네 이름 좋지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김병민 최고에게 예, 같이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야 인기네 정말 좋지 않냐? 인기네. 아. 네, 무튼 이제 본인이 동작구에서 지역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또 중앙 정치를 하다가 동작구에서만 계속 지역 활동들을 하다 보니 예. 중앙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나름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다음번에 대한 아젠다 세팅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총선에 대한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성애 소장님과 수도권에서 전영기 의원님. 아주 도와주세요라고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외에 몇 명 없어요. 지금 민주 서울에 국민의힘 출마하신 입장에서 김병민 최고도 나중에 내치기가 쉽지 내년에 않습니다. 출마하시면 나경원 전 의원 합동 유세 하실 예정이시죠? 아, 저는 저 혼자 할 겁니다. 야, 여기서 바로 선긋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이게 민초거든요. 이게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대립각을 세웠다 바로 누워가지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친윤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공천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국힘에서는 지금 똥을 좀 가릴 때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에 인물이 없잖아요. 그냥 그나마 있는 인물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다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서울에 네. 김병민 최고가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은 암덩어리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당을 비판하고 계세요. 이 암덩어리 두세 개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 두세 개입니까? 저는 사실 이 발언을 잘 몰랐는데요. 예. 어저께 TV 프로그램에 나가니까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자체가 저랑 김성애 소장님이랑 같이 공동 출연하는데 아하. 약간 좀 웃으면서 예능 비슷하게 하는 자리라 그런 측면에서 좀 오바된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뭔가 좀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치단계 잘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암덩어리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오다 내려오면 여당에서는 그냥 그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게 암덩어리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승선 불가 이야기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얘기를 풀어보면 대통령실 말 안 들으면 너네 다 날아가니까 조심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이든이라고 써놓고 날리면이라고 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 반기를 든다? 그럼 바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암덩어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 김병민 최고님. 네, 참고로 이 정치인의 발언 중에 암, 뭐 예. 질병 이런 걸 비유로 드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갑자기 지역적인 김성현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지엽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내 상황에 반란군을 내쫓는 데는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유혈 입성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당 내든 당 외든 어떤 내년 총선을 위한 활동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예. 그 나오셔서 이제 여러 얘기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고려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정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께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3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선 이런 방식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줬습니다. 더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여소야대 국민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석수를 보태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과를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권 출범하고 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를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로 조금 너무 멀리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민주당이 지금 막 수박 논쟁들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이재명 대표와 갈등 속에서 분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데 반면 교사를 삼아서 통합과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가 나왔어요. 전영균이 반론에 이제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 역사가 많은 분당이 있었고 많은 합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분당이나 합당해가지고 올바른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그 이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사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리고 또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내고 그것을 결국에는 모았을 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사실 철저하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논란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대선 졌으면 당연히 자성자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최선 한판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